2018년 봄,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의 한 고급 빌라. 멕시코 연방경찰이 총을 겨누고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이라 불렀던 남자. 자신의 에너지가 날씨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던 남자. 수천 명의 추종자가 신처럼 섬겼던 남자. 그의 이름은 키스 레니어. 경찰이 빌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키스 레니어는 옷장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NXIVM, 발음은 넥시움. 겉으로는 자기개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인간 착취 조직의 전말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998년 미국 뉴욕주 올버니. 키스 레니어는 간호사 출신으로 최면과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 전문가 낸시 살즈먼과 함께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름은 ESP, 임원 성공 프로그램, 자기개발 세미나였습니다. 이후 브랜드를 바꿔 넥시움으로 리브랜딩됩니다. 그들이 내세운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워크숍, 더 윤리적인 삶, 더 고귀한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해. 말만 들으면 더없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개발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코스 종류에 따라 가격은 달랐지만 5일짜리 집중과정 수강료만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 그것도 하루 13시간씩 5일 내리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전직 배우, 의사, 변호사, 사업가. 멕시코 전직 대통령 비센테 폭스의 딸, 시그램 주류그룹의 재벌 상속녀. 전성기에 넥시움이 보유한 회원수는 전 세계 18,0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어리석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키스 레니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것 같았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가 말하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 상대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심리 조작 기법. 키스는 이 기술을 조직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사했습니다. 키스 레니어가 스스로에 대해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IQ 240,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 지능의 소유자. 1살에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시작했고 2살에 책을 읽었으며 11살에 동부 해안 유도 챔피언, 3가지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자신의 에너지가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 심지어 레이더 탐지기도 자신의 에너지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의 대학 졸업 GPA는 2.26. 많은 과목에서 낙제하거나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기네스북 등재는 1989년 호주판 단 한 권에만 실렸습니다. 그것도 감독 없이 집에서 혼자 치른 비표준 테스트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네스북은 바로 다음 해인 1990년 최고 IQ 부문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풍이 통했습니다. 수천 명이 믿었고 수억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사실 넥시움은 한번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키스 레니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영 코치. 기사는 넥시움이 컬트 조직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키스의 허풍과 기만적 행태를 조목조목 파헤쳤습니다. 키스의 선택은 반박 성명도 소송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키스는 브롬프먼 자매와 함께 세계윤리재단 컨소시엄이라는 재단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름으로 달라이라마를 뉴욕 올버니에 초청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측은 넥시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이유로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이랬습니다. 방문을 주선한 인물, 자칭 달라이라마의 개인 평화 특사인 라마 텐진 돈데는 넥시움의 핵심 자금줄 사라 브롬프먼과 2009년부터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17년 부패 혐의로 직위가 정지된 뒤에야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달라이라마의 거절을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인물이 뒤집은 것입니다. 당일 브롬프먼 자매는 달라이라마에게 강연료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파산 상태라는 이유였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돈이 아니라 법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며 그대로 연설했습니다.
넥시움은 자신들을 거부했던 달라이라마를 결국 무료로 자신들의 무대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로 컬트 의혹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키스레니언은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무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핵심은 바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넥시움에는 줄무늬 길이라 불리는 등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입문자는 흰 띠를 받고 수업을 듣거나 새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줄무늬가 추가됩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로 설계된 이 시스템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려면 최소 수십억 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는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은 이걸 자기 성찰을 위한 과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 답변들은 모두 기록됐고 나중에 회원들을 통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낸시 살지먼은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모든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법정 진술에서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작용하는 행동 변화 모델입니다. 그리고 새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낸시는 영상으로 등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 내용을 거부하려 할 겁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의심하는 자신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 이건 교육이 아니라 세뇌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회원들은 매일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서약문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중 한 항목은 이러했습니다. 내 성공 계획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돈, 자원을 윤리적으로 통제하겠다. 윤리를 입에 달고 살던 조직이 사실은 매일 아침 세계 지배를 서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더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넥시움 소속 의사 브랜든 포터는 2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인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명목은 루시퍼주의자를 판별하는 연구였습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실제 참수 장면이 포함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며 뇌파와 생리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한 실험 참가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연구는 자존감을 망치고 정신건강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포터는 2020년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클레어 브론프먼은 넥시움의 기법이 투렛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직접 총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이 연구가 과학적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넥시움의 핵심 조력자였다가 실체를 알고 탈퇴해 재판 증인으로 선 영화감독 마크 비센테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비센테는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키스가 끔찍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그 순간에도 법정에서 키스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요. 혹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거면 어떡하지? 수년간 쌓인 세뇌는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렇게 사람의 내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뇌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게 포획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스몰빌의 클로이 설리번 역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앨리슨 맥. 2006년 그녀는 공동 출연자의 소개로 넥시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3. 키스 레니어는 앨리슨이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앨리슨에게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넥시움 측이 비용을 전부 부담해 뉴욕으로 초대했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수천 달러를 내고 16일 집중 과정을 마쳐야 만날 수 있는 키스를 앨리슨은 처음부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키스가 앨리슨에게 물었습니다. 예술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요? 앨리슨이 예술이 제 삶의 모든 것이라고 답하자 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이 가짜라면 어떻겠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 아닐까요? 당신이 예술에 의존해 기쁨을 느낀다면 그 자체가 자기 비하입니다. 앨리슨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앨리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키스는 10여 년에 걸쳐 앨리슨을 천천히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스몰빌을 떠났고 연기를 그만뒀고 키스가 만든 단체의 리더가 됐습니다. 넥시움에 완전히 빠져든 앨리슨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헐리우드 배우 엠마 왓슨과 팝스타 켈리 클락슨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넥시움 참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앨리스는 키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급여를 주세요. 저 이제 거의 파산 상태예요. 한때 자산이 90억 원에 달했던 배우가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키스는 그녀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인디아 옥센버그를 데려오면 급여를 주겠다. 인디아 옥센버그, 헐리우드 배우 캐서린 옥센버그의 딸이자 유고슬라비아 왕족 혈통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살에 대학 대신 넥시움을 선택했고 몇 년에 걸쳐 조직 안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속재산 전부를 쏟아부은 인물이었습니다. 키스가 앨리슨에게 원한 것은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앨리슨은 인디아에게 접근해 특별한 여성 모임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인디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조직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키스라는 인물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통제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넥시움을 접한 한 가족이 올버니로 이주했습니다. 그 가족의 딸 다니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6살 때 넥시움에 발을 들였고 성인이 되자마자 키스와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라는 같은 넥시움 회원인 다른 남성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키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니엘라를 방 하나에 가뒀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은 얇은 매트리스 하나, 펜과 종이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는 키스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라는 심리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세뇌된 나머지 잠기지도 않은 문을 스스로 열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가 키스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나 좀 꺼내줘. 무너져 내리고 있어. 키스는 그 쪽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투정이다. 무시해라. 그 방에서 다니엘라가 버틴 시간은 약 2년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집착과 통제력을 가진 남자가 2015년 넥시움 내부에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도스. 라틴어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공동 창립자 낸시 살즈먼조차 이 조직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도스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키스 레니어가 그랜드마스터, 앨리슨 맥을 비롯한 핵심 여성들이 마스터, 그리고 그 아래에 슬레이브, 즉 노예.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담보물을 내야 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치명적인 비밀, 가족에 대한 허위 고발 영상, 누드 사진, 금융자산 권리. 한번 제출된 담보물은 도망치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즉시 세상에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도스에서 슬레이브들에게는 하루 24시간 문자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1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랐습니다. 처벌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새벽 3시에 맨발로 눈 속에 서 있기, 얼음물 샤워, 며칠 동안 바닥에서 자기. 그리고 공통으로 내려진 지령, 극단적인 시기 제한이었습니다. 키스는 마른 여성을 선호했고 이 집착은 조직 전체에 강요됐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열렬한 추종자 여럿이 심각한 저체중 상태에 빠져 생리가 끊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앨리슨의 절친한 친구였던 배우 보니피스는 앨리슨의 등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말했습니다. 앨리슨, 밥 좀 먹어. 너 아파 보여. 앨리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키스가 내 식사를 관리하고 있어. 생리만 하고 있으면 괜찮대. 그리고 지령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재판에서 한 여성은 키스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 정액을 삼키면 파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날씨를 조종하고 레이더 탐지기를 작동시키고 파란 빛을 만들어낸다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세뇌의 실체였습니다. 그 주장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키스가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은 진짜 이유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앨리스는 슬레이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거야. 사원소를 상징하는 문양이야. 앨리슨의 슬레이브 중 의사 한 명이 소작기구로 여성들의 하복부에 낙인을 새겼습니다. 한 명당 약 30분. 앨리스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고통을 느껴라. 사랑을 느껴라. 여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그 문양을 돌려보면 키스 레니어의 이니셜 KR과 앨리슨 맥의 이니셜 AM이
교묘하게 합쳐진 형태였습니다. 사원소도 신성한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이름표였습니다. 키스에게 여성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낙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령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랜드마스터인 키스를 유혹하고 그와 성관계를 맺어라. 앨리스 맥은 자신이 10년 넘게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을 위해 여성들을 조달하는 포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마스터들은 슬레이브들에게 키스와 단둘이 만나도록 지시했고 만남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슬레이브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미 제출한 담보물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치명적인 비밀, 허위 범죄 고발 영상, 누드 사진. 거부하는 순간 그것들이 전부 세상에 공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성매매 강요, 즉 성착취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니콜은 앨리슨 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키스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인디아 옥센버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복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게 제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세뇌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재판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소녀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라의 여동생 카밀라. 그녀는 13살 때 처음 키스와 만났습니다. 당시 키스는 45세였습니다. 카밀라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른들이 제가 무례하다고 화를 냈고 저를 다시 그에게 밀어붙였습니다. 키스는 밤마다 카밀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그 산책에서 그는 점점 노골적인 성적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밀라가 15살이 됐을 때 당시 45세였던 키스는 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FBI가 압수한 기기에서는 당시 카밀라의 누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아동 성착취 및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카밀라와 그녀의 언니들 다니엘라와 마리아나, 같은 가족에서 나온 세 자매 전원이 키스의 아이를 임신했고 모두 키스의 명령으로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은 극단적인 시기 제한 탓에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밀라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채고 용감하게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넥시움을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함의 고소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도, 배임,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한 장이 아닙니다.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 내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으로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이름이 피의자로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사회적 명예훼손, 경제적 파탄,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안기는 것. 나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세뇌의 일부였습니다.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가 터뜨렸습니다. 전 회원 세라 에드먼슨이 자신의 몸에 찍힌 낙인을 직접 공개하며 밝혔습니다. 이게 사원소 상징이 아니에요. 키스레니어의 이니셜이에요.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넥시움에 섹스 컬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FBI가 수사에 착수했고 키스는 2017년 11월 멕시코로 도주했습니다. 2018년 봄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 키스는 자신의 핵심 여성들을 멕시코로 불러 재헌신 의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여성 중 한 명인 니키 클라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FBI가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멕시코 연방경찰이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날씨도 바꿀 수 있는 인물, IQ 240을 자랑하던 키스 레니어는 옷장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같은 해 4월 앨리슨 맥도 뉴욕 아파트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앨리슨은 자신이 모집했던 인디아에게 짐 정리를 부탁했는데 인디아가 아파트를 정리하다 USB 드라이브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스 창설 과정, 담보물 목록, 비밀 회의 녹음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인디아는 그것을 즉시 FBI에 제출했습니다. 키스 레니어를 20년 넘게 지탱해온 조직이 결국 그가 가장 믿었던 여성의 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6주간의 재판, 수십 명의 증인 증언, 방대한 디지털 증거. 배심원단이 평의에 걸린 시간은 불과 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키스 레니어 유죄, 전원 일치, 혐의는 성착취, 성매매, 강제노동, 아동포르노 제작, 금융사기, 조직범죄. 2020년 10월 27일 선고, 징역 120년. 키스는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를 3차례 시도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감된 이후에도 키스는 버너폰과 가명 이메일을 이용해 추종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를 감시하라고 지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교도소 직원들에게 커피와 도넛을 가져다주며 잘 보이게 해서 자신을 원래 독방으로 옮겨달라고 추종자들을 로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세뇌는 교도소 벽을 뚫고도 계속됐습니다. 앨리슨 맥, 징역 3년, 벌금 $20,000, 검찰 수사에 협조해 감형됐습니다. 2023년 7월 석방됐으며 현재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남긴 마지막 말. 제가 넥시움에 끌어들인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뒤틀린 인간의 사악한 계획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낸시 살지먼, 세뇌 커리큘럼 설계자, 징역 3년 6개월, 벌금 $150,000, 2024년 3월 석방됐습니다. 로렌 살지먼, 낸시의 딸이자 도스의 핵심 간부. 그러나 재판에서 그녀 역시 키스에게 극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폭로자 세라 에드먼슨이 직접 그녀의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징역형 없이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300시간 선고. 현재 동물 관련 사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클레어 브롬프먼, 시그램 그룹의 재벌 상속녀이자 넥시움의 핵심 자금줄. 자신의 막대한 재력으로 키스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했습니다. 징역 6년 9개월.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직.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욕망을 착취한 남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라면 절대 저런 데 안 빠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비하인드 X는 여기까지입니다.